지난주 거를 조금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체크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인공신경망은 특수 목적 알고리즘입니다. 특수한 목적에 오리엔테드 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거를 이제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냥 하나의 모델, 모듈 혹은 라이브러리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라이브러리가 있고 수많은 모듈이 있는 것처럼, 혹은 수많은 객체가 있어요. 객체라는 것은 독립된 존재가 객체거든요. 여러분들 객체를 이해할 때 그렇게 하죠. 지금은 대부분 상당수의 프로그래밍이 객체 지향적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와 객체 간의 소사이어티, 사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객체와 객체가 거기서 활동을 하게 만들어서 그 활동 자체가 프로그램의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객체 지향적, 오브젝티브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객체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를 만든다. 내가 어떤 특정한 퍼포먼스를 내는 소사이어티를 만드는데 그 안에 객체가 필요하겠죠. 그 객체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객체들 간에 역할을 줘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충돌이 안 나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거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리고는 그 결과물로서 퍼포먼스가 나와요. 이게 지금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객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그래밍은 객체를 잘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럼 객체를 잘 만든다는 건 뭐냐? 객체가 이제 우리 사람도 객체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소사이어티를 이루잖아요. 가정도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이가 있고. 그러면 엄마 역할, 아빠 역할, 아이의 역할이 있고 거기에 수행을 하고 서로 그 수행을 주고받으면서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가 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객체가 상태, 존재, 그게 키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성격 뭐 이런 게 다 객체의 상태예요. 그게 객체를 스테이트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이제 빙이고 그 다음에 객체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 액션을 한단 말이에요. 객체에다가 일을 지정을 해요. 너는 이런 일만 해. 쉽게 얘기해서 아빠는 회사 가서 일을 하고 그게 객체의 doing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예를 들면 집에서 가사 일을 하고 아이는 학교를 가고 이게 doing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상태와 doing이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뭔가 활동이 일어나겠죠. 퍼포먼스가. 이런 것처럼 이게 객체들이 있는데 이 말은 알고리즘도 인공신경망으로 만든 알고리즘 자체가 이거를 전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객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제가 특수 목적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객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현재 프로그램하고 인공지능하고 어떻게 믹스업해서 쓰느냐 간단해요. 지금은 모든 객체들을 프로그래머가 코드화 시켜요.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코딩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10개의 객체를 그렇게 했다면 예를 들면 9개의 객체는 똑같이 하고 1개의 객체를 인공지능 신경망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객체를 대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체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은 향후에 이 방식을 이해하는 건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향후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일까라고 할 때 우리는 인공지능이 그냥 뭘 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 하는 거를 가지고 자꾸 상상을 하니까 어떻게 인공지능 하나가 뭘 다 하겠어요, 인간처럼.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은 뭐 수백 년 걸린다 이러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을 그렇게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을 하나의 객체화시켜 쓰면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행위가 만 가지가 있으면요. 인공지능을 객체화시킨 각각의 그 만 가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객체화 시켜가지고 만 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만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많은 인공지능 객체를 또 매니지먼트하고 통합하고 하는 그런 어떤 계층적인 또 단계를 쌓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런 개념은 이게 중요해요. 이런 개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마빈 민스키예요.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미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로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뇌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 때 판데모니움이라는, 그래서 이민지 대본, 특징 대본, 인지 대본, 결정 대본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 그랬죠. 가설. 제가 가설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미래학도 가설이에요. 미래에 대한 가설이죠. 네. 우리가 뭐 미래가 뭐 어떻게 돼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우스꽝스러운 가설을 세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가설에 의해서 과학도 발전을 하더라.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알기 위해서는 왜냐면 지금 인공지능과 뇌와 서로 지금 그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뇌와 연결돼서 뇌의 신비를 풀면서 인공지능의 어떤 활용 방안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방향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꽤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특별히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뇌가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심피질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인간의 뇌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심피질이고, 인간이 다른 동물과 전혀 다른 어떤 특성을 보이는 게 심피질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도 심피질에 나타나겠죠. 물론 뭐 중뇌나 소뇌에 있는 부분도 작용을 해요. 인공지능 일부에서는 그 부분들도 링크업 시켜가지고 발전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일단 심피질에 대한 그 이해를 좀 가져야 되고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는데 꽤 큰 도움이 돼요. 심피질은 네오코텍스라고 이제 영어로 하고요. 핵심 기능은 계층적으로 일단 계층이에요. 이게 이제 계층이 수직 계층이 있고 수평 계층이 있는데, 뭐 수직은 뭐 주로 계층이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수평은 네트워크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층적으로 구성된 정보의 패턴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계층과 패턴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계층과 패턴. 인공지능도 그래서 계층과 구조 자체는 계층이다. 그리고 퍼포먼스는 패턴이다. 패턴이기 때문에 병렬적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계층이라는 단어, 패턴이라는 것,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좀 더 점검 패턴의 계층화. 패턴의 계층화. 심피질의 두께는 1.5에서 한 2.5mm 정도가 됩니다. 뇌의 80%. 그리고 심피질은 6계층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1, 2, 3, 4, 5, 6이 돼 있죠. 이게 하나의 기둥. 이걸 이제 뉴런 기둥이라고 그래요. 피질 기둥이라고 그러고요. 한 기둥에 6개의 층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첫 번째 층이 분자층, 외부층이에요. 외부에서 인풋을 가져오는, 즉 뭐 다른 옆 라인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뇌의 특정한 부위, 뭐 시각 부위도 있고, 청각 부위도 있고, 촉각 부위도 있죠. 그런 어떤 외부, 몸 인체가 가진 외부의 감각기관, 즉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기관과 연결되어서 인풋을 받는, 이게 이제 외부층이고요. 두 번째에서 네 번째, 2, 3, 4가 뭐 바깥 꽈립층, 이게 꽈립처럼 생겨서 그래요. 그 다음에 피라미드층, 바깥 피라미드층, 밖에 있는데 피라미드처럼 생겼거든요. 속 꽈립층, 이건 이제 속에 있는데 형태가 같은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심피질의 다른 영역과 연결이 돼요. 이제 옆으로 쭉 병렬적으로 옆으로 쭉 연결이 있는데 그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5층과 6층, 이 5층과 6층은 이게 이제 5층이 속 피라미드층이에요.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이제 이거는 바깥에 있고 속에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다형층, 이게 여기는 형태가
다각형처럼 다형으로 생겨서 다형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5층, 6층은 심피질 아래가 있죠. 심피질 아래가 또 뇌가 있죠. 네, 그래서 심피질 아래에 있는 예를 들면 시상이나 뇌관이나 척수와 연결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심피질 밑에 있는 시상이나 뇌관, 뭐 척수, 그러니까 몸 전체로 다른데 신경계로 연결하거나 정보를 처리한 정보를 그쪽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뇌의 중뇌나 소뇌 쪽으로 정보를 연결하거나. 그래서 이 5층과 6층은 다른 영역과 하부 영역과 연결하는 데 사용되고, 첫 번째 층은 외부의 감각기관을 정보를 받아들인 거 연결되고, 실제로 2, 3, 4는 정보를 처리해서 심피질 안에서 네트워크를 하는데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1층에서 6층까지가 하나의 세트고, 그것을 뉴런 기둥 혹은 피질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심피질의 영역에 따라서는, 처리를 하는 영역에 따라서는 2층이 세부화돼요. 예,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도 써놨죠. 예를 들면 운동 피질, 운동 영역을 담당하는, 피질에서 운동 영역을 담당하는 부분에서는 6층이 두께가 매우 얇아요. 운동 영역은. 예. 왜냐하면 시상과 뇌관에서 정보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서 층마다 두께도 좀 달라지고, 시각을 처리하는, 후두엽에서 시각을 처리하죠. 이 시각 처리를 담당하는 후두엽은 이 4층, 네 번째 층이 다시 셋으로 나눠져요. 예. 셋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시각을 받아들일 때 6개의 층에서 나눈다죠.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는 특정한 부위가 더 얇아지거나 더 두꺼워지거나 더 세밀해지는 이제 그런 어떤 특성들을 가졌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뉴런이 피질의 구조는 이 기본 뭐 두께가 얇기도 하고 어떤 부분 좀 더 세분화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프랙탈이에요. 이 기본 구조를 그대로, 이 단순한 구조가 그대로 반복이 돼요. 전부. 그러니까 프랙탈. 그래서 복잡계 형식으로, 복잡계에서 우리가 배운 그런 작동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 예측 스터디에 복잡계를 넣은 거예요. 네, 인간의 뇌도 그렇고 자연 현상도 그렇고 사회적 현상도 복잡계, 컴플렉스 시스템에서 우리가 발견해낸 그 어떤 인사이트대로 작동을 하는 거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이 기본 구조가 뇌 전체에 끊임없이 반복된다. 반복적 구조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뉴런 인공신경망도 프랙탈 구조를 계속 갖는다라는 거죠. 프랙탈 구조를. 그리고 각각의 이 뉴런 기둥들은 각각의 특수목적 알고리즘이에요. 그냥 하나예요. 한 곳에서 패턴 하나를 처리하는. 그리고 그것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연결, 그리고 피드백 구조가 달려있죠.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낸다. 그리고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 인공신경망의 알고리즘도 하나의 특수목적 알고리즘 때 하나가 객체처럼 단독으로 작동을 하는데, 향후에 이 하나의 알고리즘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향후에 실질적으로 만들어질 알고리즘, 뭐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상식의 수준에 도달한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예, 각각 하부에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특수목적 알고리즘을 가진 인공지능 신경망을 연결하는 거죠. 뇌구조처럼. 복잡계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그 복잡계 방식은 연결의 가장 핵심이 피드백 구조잖아요. 피드백 구조를 가진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뇌에 대한 부분인데, 전두엽 앞쪽부터 시작해서 후두엽까지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인간의 신피질은 자, 태어날 때는 어떤 패턴도 입력되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돼요. 뇌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운동신경부터 시작해서 성격에 이르기까지, 혹은 신체가 그러니까 성장까지, 뭐 이런 부분도 물론 뭐 뇌가 직접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뭐 간접적인 역할을 하거나 밑으로 가면 세포 구조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선천적,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네. 그럼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인간 몸에 있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전자 안에, DNA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그 정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의
뇌신경공학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그 추정하기로는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심피질의 구조가 다 똑같아요. 아까 했던 그런 뉴런 기둥이 반복적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전적 특색에 따라서 어떤 부위가 좀 더 강화가 되는 거, 혹은 좀 더 잘 발달되느냐, 덜 발달되느냐.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덜 발달되느냐, 더 발달되느냐, 이게 사실은 유전적 차이의 핵심입니다. 유전적 차이의 핵심. 네. 자, 그 다음에 심피질이 태어날 때는 어떤 패턴도 입력되지 않죠. 백지죠. 그 다음에는 이제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그 다음 잘 발달되는 부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심피질이 어떻게 구조화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네. 좀 더 지엽적으로 얘기하면 시냅스 강도, 이 차이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는 구조는 똑같은데 백지에다 뭘 그리냐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인데요. 그러면 경험이잖아요. 하나는 경험이고 그게 환경이란 말이에요. 환경이 주는 거죠, 경험. 하나는 그 경험을 받아들여서 인간의 생각, 사고예요. 그럼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쉽게 해서 내가 자극받는 걸로 뇌가 바뀌고요. 시냅스 구조가. 연결가, 시냅스 구조라고 하는 것은, 뇌의 심피질 구조라는 것, 시냅스 구조라는 것은 시냅스가 연결, 이렇게 연결할 거냐, 여기와 연결할 거냐, 여기와 연결할 거냐, 이 연결 포인트, 그 다음에 강도예요. 그러니까 연결과 강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뇌 발달은. 시냅스의 연결과 그 연결의 강도.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인공지능, 인공신경망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이 뉴런의 이제 인공신경망 유닛이라는데, 유닛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일부를 연결을 시키느냐, 연결시키지 않느냐. 그 다음에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중치란 말이에요. 강도가 가중치예요. 가중치가 크냐 적으냐, 뭐 이런 부분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이 오면 이게 이제 환경에 뇌가 반응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계속 그렇게 받으면, 예를 들면 이게 쉬운 예가, 안 좋은 자극을 계속 받으면 뇌가 그 안 좋은 정보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정보를 뇌가 기억을 해서 강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뇌 구조 자체가.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을 끊으려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돼요. 방법이 원초적으로 그거예요. 그럼 거꾸로 하면 누구나 중독이 돼요. 유전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 분야의 발달이 더디다. 그러면 그 뇌의 심피질의 그 특정 영역에 연관된 중독 부분이 남들보다 덜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발달이 빠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독이 빠른 거죠. 똑같은 자극에서. 이 차이가 선천적 차이예요. 네, 선천적 차이. 나는 뭘 막 하는데 나는 중독이 잘 안 돼. 뭐 이런 거.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한테 조금 그것과 관련된 유익한 유전적 정보가 특정 영역에 대한 발달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받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중독은 치료할 때 뇌신경적으로 보면 끊는 게 근본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강화인데, 인간이 또 하나의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생각으로 그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말 거꾸로, 생각으로도 뇌신경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생각으로 시냅스의 연결과 강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생각을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하면 뇌의 시냅스 구조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안 좋은 생각, 왜냐하면 뇌가 왜 생각을 똑같이 시냅스 구조에 연결시키느냐? 뇌는 스스로 보는 눈도 없어요. 그렇죠? 뇌는 귀도 없어요. 쉽게 해서 뇌는 스스로 보지도 못하고요. 외부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정보를 뇌가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눈이 있어서 나는 뇌가 본다고 그러는데, 뇌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뇌는 운동도 못해요. 근데 그 연결된 감각 그 기관에 의해서 뇌가 보는 것처럼 느끼고 하죠. 이 말은 거꾸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뇌는 눈으로 직접 들어와서 오는 자극이든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낸 상상으로 만들어낸 자극이든 똑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시냅스 구조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계속 그런 쪽으로 시냅스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환경 자극하고 그거 같이 묻는 거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뇌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요. 네. 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영역에 굉장히 큰 그 중독을 하는 경우에 뇌가 그렇게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치료법은 그걸 거꾸로 쓰는 거죠. 환경을 바꿔주고, 환경을 제어하고 사고, 생각을 바꿔주죠. 왜? 둘 다 뇌에게는 자극이니까. 즉, 뇌에 들어가는 자극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치료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 자극을 바꿀 때 환경 자극, 뭐 이게 이제 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바꾸는 게 상담이 되겠죠. 스스로 생각을 바꾸게 하거나 외부의 상담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혹은 상담사가 다른 가상의 자극을 줘서 그 자극에 대한 부분을 바꾸거나 새로운 자극을 만들든지 아니면 더 직접적으로 하면 뇌가 그 시냅스의 활동이 전기와 화학작용이니까 전기 자극과 화학작용, 즉 약을 쓰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패턴이 똑같은 구조 안에서도 패턴을 바꿀 수가 있어요. 기억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이게 가능하냐면 결국은 온오프잖아. 온오프에서 연결의 가중치의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이렇게 봐야 돼요. 뇌는 우리처럼 문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오프만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똑같아. 그래서 마빈 민스키 같은 학자는 마빈 민스키가 대표적인 그 기계론자거든요. 현대화된 기계론자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도 기계다. 인간의 사고도 기계다. 인간은 사고하는 기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빈 민스키는. 그래서 이 기계론자들은 영혼을 부정해요. 영혼도 뭐라고 부르냐면, 영혼까지도 그냥 0과 1, 기계적 작용에 의한 퍼포먼스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혼을 부정하는 거고요. 사후세계도 없어요, 그냥. 인간은 기계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덕택에 사실은 컴퓨터가 더 발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0과 1에서 온오프에 의해서 연결이 바뀌고, 그러니까 접선이 바뀌는 거죠, 이게. 그리고 강도가 바뀌어요, 가중치가. 그러면 뇌 안에는 그밖에 없어요. 우리의 뇌는 그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글씨가 들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외부에 있는 것을 뇌가 디지털로 바꿔서 그냥 모든 걸 다 0일로 다 바꿔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뇌는 어떤 영역에서는 그걸 다 조합해서 우리 눈에 이거를 이미지를 0일로 만들어서 뇌에게 상상하게 만든 거죠. 상상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뇌 작동 방식이에요. 이거 다 쪼개면 전부 다 제가 처음 말씀 다시예요. 가장 기본적이 블랙 앤 화이트, 빛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다시 있느냐 다시 없느냐.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죠. 뇌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조합해서 TV에서 LED TV가 낫으로 쫙 보여주듯이 그렇게 해서 그걸 어마어마하게 작게 만들어 딱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눈에는 그림처럼 보이죠. 뇌도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전두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처리 방식이 그렇게 뇌가 전두엽이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들어오는 이미지를 다르게 보는 동물은 인간과 다르게 세상을 똑같은 걸 다르게 보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바꿀 수 있어요. 구조는 그대로 있는데 온오프를 바꿀 수 있어요. 온이었는데 오프로 바꾸고 가중치를 적게 하거나 연결을 바꾸죠. 그것만으로써 그게 새로운 기억이에요. 왜? 뇌가 어쩌든지 간에 많지만 이 뉴런 기둥이 한정돼 있거든요. 한정된 뉴런 기둥을 가지고 인간이 오랫동안 살면서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사고를 뚝시키고 새로운 패턴을 넣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해서 리유즈를 한단 말이에요. 리유즈를. 자, 이게 인공지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똑같은 알고리즘 체계를 그대로 쓰는데 구조를 똑같이 쓰죠. 그런데 학습을 다시 시키면 다른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학습을 다시 시키면 다른 알고리즘이 되죠. 이게
인공지능 신경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것도 또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뇌를 지금 제가 오랫동안 설명을 드린 게 이걸 이해하면 아니 거꾸로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뇌를 이해를 해야 인공지능 구조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이해가 되고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뇌 구조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면 3, 4주 정도에 뇌가 형성됩니다. 이때는 이제 파충류 수준의 뇌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수정한 후 26주가 지나면 인간이에요. 태아의 뇌는 심피질을 갖춘 완벽한 뇌가 만들어지고 시각도 형성이 돼요. 자, 그러니까 심피질이 인식 능력을 갖죠. 그리고 시각도 형성이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태아의 교육이 왜 중요한지가 나와요. 26주부터 자, 그럼 26주가 됐다는 말은 심피질을 갖춘 완벽한 뇌가 만들어지고 시각도 형성됐다 그랬죠. 뇌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백지상에 아무 패턴도 입력하지 않는 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부터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각도 만들어지죠. 정보를 입력해서 쓸 수 있는. 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26주부터 외부에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연결돼 있으니까. 엄마가 공포를 느끼느냐. 아이가 가장 크게 듣는 소리가 심장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불안하다. 심장 박동이 안 좋다. 감정이 심장으로 전달되잖아요. 그럼 이 아이의 심피질에 이게 최초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시냅스 연결과 강화가 정확하게 그대로. 그리고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밖에서 무슨 경험을 하느냐. 밖에서 누가 무슨 신호를 주느냐. 이게 전부 다 이때부터 얘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피질에. 그때부터 기억이 형성이 돼요. 패턴이, 강화가, 시냅스가 작동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태아 교육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또 엄마의 상태가 정서적 상태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초에 써지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환경과 막 이런 걸 하면 그것을 또 쓰고 지우고 하겠지만 어쩌든지 간에 뭐가 남겠어요? 흔적이 남죠. 그리고 일부는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발달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정 영역이. 그래서 태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심피질의 연결은 엄마의 자궁 안에 소리, 시각, 촉각을 얻어서 얻어지는 경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태아가 가장 크게 듣는 소리는 엄마의 심장 소리고 엄마의 정서가 그래서 태아의 심피질 연결 구조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태아는 28주가 되면 거의 하루 종일 눈을 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궁 안에서 빛과 어둠에 대한 시각적 패턴을 만들기 시작해요. 네. 그것도 만들고요. 그리고 학습과 인지는 동시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이 곧 인지예요. 그게 곧 지능이고. 네. 그래서 패턴을 학습하는 것이 곧 동일한 패턴을 인지하는 게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태아가 자궁 안에서부터 이런 그 작동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뉴런이죠. 뉴런. 네, 뉴런이 100개가 결합돼서 연결돼서 하나의 모듈을 만들어요. 이걸 패턴 인식기라고 얘기해요. 패턴 인식기라고. 이거는 이제 패턴 인식기에 대한 개념을 가장 먼저 오피셜하게 사용한 사람은 레이커즈 와일이에요. 레이커즈 와일.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인공지능 이제 햅 학습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인공지능 다뤘을 때 햅 방식과 그 다음에 레이커즈 와일 방식의 두 가지가 가설이 있었어요. 예, 가설이 그게 뭐냐면 햅은 뉴런이 학습의 기본 단위다 이렇게 본 거고요. 햅은 그게 햅 학습법이에요. 뉴런 자체 하나가 쉽게 하나는 온오프밖에 못하잖아. 이게 학습의 기본이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가설은 뭐냐? 그게 아니라 이 뉴런이 100개가 연결된 하나의 모듈, 이게 학습의 기본 단위다. 이게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현재 뇌신경공학이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기울어지는 것은 지금 요 모델이 훨씬 더 정설에 가깝다 이렇게 지금 해요. 그래서 학습의 기본은 뉴런이 아니라 뉴런이 100개로 연결된 하나의 모듈. 그래서 레이커즈와 이것을 패턴 인식기라고 하는데 이게 학습의 기본 단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여기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의 뉴런이 아니라 여러 개의 뉴런이 연결된 하나의 패턴, 모듈. 그리고 이 모듈이 정확히 하면 지금의 인공신경망은 피질 기둥에 해당돼요. 이 모듈이 600개가 연결이 되면 피질 기둥이 돼요. 600개. 이게 기본적인 인공신경망의 최소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지금 되고요. 인간에게는 50만 개 정도의 피질 기둥이 있어요.
인간 심피질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뇌신경계도 그런 의미에서 연산 기능이 전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산 기능의 포커스, 기본 작동 방식은 연산 기능이 맞아요. 전기자극과 화학작용을 한 연산 기능. 그래서 그 연산 기능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은 인간도 기계다. 그래서 기계론자, 현대 기계론자예요. 과거의 기계론자하고 좀 다르죠. 인간의 생각도 연산 계층 시스템 복잡도 증가에 기반을 둔 패턴 인식 방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제 맞는 얘기예요. 학습의 기본 단위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뉴런은 연결된다라는 원리를 따라서 100여 개의 뉴런들이 연결돼 만들어진 패턴 인식기. 이거죠. 100개의 뉴런으로 만들어진 모듈, 하나의 모듈, 이게 패턴 인식기. 이거고요. 그러니까 인공신경만을 보면 이게 그냥 하나의 레이어, 한 층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이게 딥 레이어, 심층 인공망, 인공신경망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굳이 비교하자면 그래서 단 학습은 패턴 인식기 안에 일어나지 않고 패턴 인식과 패턴 인식기를 연결하는 시냅스에서 일어난다. 이제 이게 레이커즈 와일 그리고 스위스 신경과학자인 헨리 마크람의 가설이에요. 이 가설이 지금 이제 정설에 가깝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뉴런이 기본 단위라는 것은 뉴런과 뉴런의 연결을 시냅스가 학습을 하거든요. 시냅스가 가장 중요해요. 시냅스가 여기에서 시냅스의 강도가 가중치거든요. 가중치의 강도가 핵심이거든요. 학습은. 혹은 요새 나오는 현대 이론은 시냅스와 시냅스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아요. 이게 미세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쪽 시냅스, 이쪽 시냅스 연결은 여기서 화학적인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시냅스가 연결돼 있다고 해서 강도가 연결돼 있다고 강도가 커진다고 해서 시냅스가 전혀 빈공합 없이 붙어 있지 않아요.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화학 물질을 쏴요. 그리고 이쪽 수용체에서 받아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또 새로운 이론은 지금 이론은 뉴런과 뉴런 시냅스에서, 그러니까 최초의 이론은 핵에서, 그렇죠? 여기 이게 지금 학습이라고 했다가 그게 아니라 이 시냅스 간의 연결이 학습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거꾸로 그게 아니라 그 미세한 틈이 있다고 그랬죠? 화학 물질을 서로 주고받는 그 공간, 그 미세한 붙어있지 않는 그 공간이 학습의 핵심이다. 핵심이 아닐까라는 지금 이제 가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그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무튼 뉴런 단위는 거기라고 했다가 이제는 지금 이게 학습의 기본이라는 것은 패턴 인식기가 600개가 만들어 있으면서 피질 기둥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패턴 인식과 600개 패턴 인식기 사이가 역시 시냅스처럼 연결하겠죠. 그러니까 패턴 인식과 패턴 인식기가 연결되는 그 자리가 학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공신경망을 보면 이 패턴 인식기가 레이어라고 그랬죠. 레이어와 레이어가 뭘 연결되잖아요. 가중치 주고받는. 이게 이 가중치를 연결받는. 여러분 이게 인공신경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다 가중치 쓰잖아요. 이게 학습이라는 거예요. 패턴 인식과 패턴 인식기의 연결, 즉 레이어와 레이어의 연결이 학습이다. 그래서 정보가 어디에 있느냐? 가중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신경망은 핵심 정보가 가중치 부분이에요. 온오프가 아니고 레이어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핵심이 가중치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인공신경망의 알고리즘은 최종적으로 최적화된 가중치의 연결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가중치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가중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중치가.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핵심은 가중치를 얼마만큼 잘 만드느냐.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인공신경망을 블랙박스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왜 블랙박스라고 하느냐? 자, 이것도 알아야 돼요. 블랙박스라고 하면 여러분 오해를 마셔야 되는데 인공신경망이 블랙박스니까, 즉 인공지능이 블랙박스니까 인간이 모르지 않느냐. 근데 그 블랙박스는 우리가 착각을 해요. 뭐 깜깜한 거 들여다봐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게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가중치를 다 알아요. 거기 다 나오니까 계산법에. 가중치 각 레이어마다 가중치 변경이 나오잖아요.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블랙박스라 하느냐? 핵심은 이거예요. 가중치가 알고리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퍼포먼스가 나와요. 근데 이 퍼포먼스를 내는데 가중치들이 다 변경이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레이어와 두 번째 레이어가 연결될 때 가중치들이 뭐 정해져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가중치 레이어가 연결될 때 가중치들이 막 선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중치의 숫자는 우리가 보는데 그 숫자와 숫자의 연결 뭐 이런 것이 다 조합해서 왜 이 결과가 나오는지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 해서 그 숫자의 의미가 뭔지.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똑같은 것을 그러면 내가 이미지를 얘가 보고 분석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즉 최적화된 가중치 연결이 알고리즘, 그 가중치 연결 값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가지고 똑같은 데이터 혹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 가중치 연결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블랙박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모든 알고리즘이 이미지를 검색하는 데 최적의 성능을 내는 인공지능 신경망이라면 어떤 신경망 구조를 집어넣어도 가중치가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똑같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인공지능 신경망마다 다 다르게 가중치를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 혼자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중치를 만들어 각 레이어마다 가중치를 쓰는데 이게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얘가 그 가중치 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의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똑같으면 일률적으로 나오면 뭔가 의미 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뭐 이랬다 똑같은 건데 가중치가 다 달라. 그래서 해석이 안 돼. 그래서 블랙박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라는 용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네. 안에서 숫자가 어떻게 변한다고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도 그것을 해석하기가 힘들다. 네. 그리고 그게 똑같은 거죠. 왜냐면 이게 왜 그렇게 똑같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현재 있는 이 환경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잖아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 보고 똑같은 뇌를 가지고 보고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아마 뇌 지도를 여러분하고 저하고 뇌 지도를 열어보면 지금 이 상태에 대한 가중치 연결이 뇌에서 시냅시스 연결이 다 달라요. 인간의 뇌도 그렇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그래서 쌍둥이인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얘 생각도 달라지고 습관도 달라지고 행위도 달라지고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런 것과도 동일하게 연결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신경망도 똑같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예 그렇게 세팅을 해서 나오는 미래의 인공지능 세팅을 가중치 연결을 세팅을 해서 나오는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알고리즘 제가 이렇게 했죠. 최적화된 가중치 연결 이거를 수학적으로 연결된 그 값을 변형을 전혀 못 시키도록 딱 프리즈 시킨 알고리즘을 받아서 쓰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공지능을 가지면 그 인공지능마다 여러분들 각자의 인공지능마다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다 달라요. 이론상 지구에 있는 70억 의 인구가 인공지능을 쓰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70억 개가 다 다룰 수 있다. 다 다룰 수 있다. 이것도 돼요. 또 하나, 알고리즘을 그렇게 프리즈를 안 시키고요.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변화대로, 즉 가중치를 계속해서 변경시키도록 놔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계속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얘도 학습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요. 계속한다는 말은 뭐냐? 가중치를 얘가 계속 변경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알고리즘 가중치를 계속 변경시키고 있다. 계속 변경시키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인공지능 시나리오를 쓸 때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어떻게 쓸까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요 방식을 이해하는 게. 자, 예를 들면 아주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이미지 식별에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혹은 예를 들면 통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쓸까의 방식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퍼포먼스가 예를 들면 이미지 인식이 97% 성공률이라고 해보세요. 그걸 개발을 했어.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의 휴대폰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미지 인식을 하죠. 지금 여러분 휴대폰에는 이미지 인식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애플이나 구글을 쓰면 얘가 이미지를 같은 거 묶는다든지 혹은 뭐 보정을 한다든지 다 지금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신경망이. 그런데 얘가 97% 수준에서 프리즈를 시키면 그 정도 퍼포먼스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추가적 학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학습이 끝난 알고리즘을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라 할까요? CPU나 이런 연산 기능에 추가적, 그러니까 활용하는 데만 연산 기능을 쓰지 학습하는 데는 연산 기능을 안 써요. 근데 활용보다는 학습이 훨씬 더 많은 연산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로컬 디바이스에는 학습 기능을 넣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넣을수록 CPU 퍼포먼스를, 연산 퍼포먼스를 더 내야 되니까. 연산 퍼포먼스가 더 날수록 어떻게 돼요? 전력을 더 써야 되니까. 네. 요 차이가 있어요. 요 한계가. 그러면 만약에 학습을 계속 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특정한 로컬에 있어야 돼요. 즉, 그래서 이 로컬 디바이스에 못 넣고 본사의 서버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슈퍼컴에다. 계속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즉, 여러분들이 쓰는 예를 들면 왓슨의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거는 학습은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입력을 넣었어요. 자료를 넣었어요. 그러면 내 컴퓨터나 내 휴대폰에서 얘가 알고리즘을 학습시켜가지고 퍼포먼스 내는 게 아니고 얘는 받아서 본사로 서버에 던지는 거예요. 슈퍼컴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왓슨이 학습을 돌려요. 그리고 결과만 주는 거예요. 요 방식이에요. 요 방식. 네.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을 학습을 계속 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자, 이 방식은 좀 더 우리가 리얼리티한, 실제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사용과 거기에 대한 디바이스의 변화와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사이어티를 예측할 때 이러한 개념에 대한 이해, 작동 방식 이해가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뭐 인공지능 시대가 된다 이 말로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뭐 같아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인공지능 가지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자문을 줄 때 이런 지식 없이 하면 사자 소리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작동 방식도 모르고 막 이러면서 뭐 다 되는 것처럼 그럼 뭐 내 손 안에 있는 휴대폰이 막 모든 걸 다 하고 막 학습 기능도 막 하고 다 배우고 막 이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되는 미래가 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미래는 뭘 가지고 예측해야 돼요? 결국 내 휴대폰의 연산 기능에 역량이 따라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정도의 여러분이 원하는 퍼포먼스를 내는 것은 내 휴대폰의 연산 기능이 슈퍼컴 정도 가야 돼요. 그걸 먼저 예측하고 그때쯤에 가서 자가 로컬 디바이스에서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겠어요? 자, 이것과 서버로 보내는 게 차이는 뭐예요? 이것과 서버, 내 로컬에서 전부 다 학습을 해서 서버에 안 보내고 퍼포먼스를 내는 것과 서버로 보내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슨 차이가 나겠어요? 개인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거는. 비싼 것도 있고. 그걸 떠나서 이것도 같이 비교했어요. 이게 개인정보 문제예요. 서버에서 처리하려면 내 정보를 다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특정한 영역은 인공지능이 처리해도 서버로 정보를 안 날려보낸다는 거예요. 로컬에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로컬에서 처리를 하느냐 서버로 보내서 슈퍼컴에 처리해서 오느냐는 이게 정보 보안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근데 만약에 지금은 사진이고 이미지니까 뭐 상관없겠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휴대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앞으로 생체 정보. 그러면 이게 이 처리를 인공지능 신경망이 서버에 던져서 하는 것과 내 로컬에 처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자동차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무인 자동차 나오면 내 정보를 자동차가 똑같겠죠? 자동차 디바이스죠? 로컬에서 있는 인공지능 신경망이 내 정보를
내가 이런 거죠. 차 안에서 뭘 보든지 뭘 보고 듣고 말하고 대화하고 하는 행위들이 전부 정보인데 자동차 안에 정보가 들어가요. 그럼 그 정보를 로컬에서 인공지능이 처리해서 나에게 퍼포먼스를 주느냐, 아니면 그 처리 속도가 떨어져서 서버로 보내가지고 오느냐, 그 서버에서 넘어가서 간 정보가 그 애플이든 구글이든 이런 회사가 정보를 자기네들 안 보고 무작위로 돌려서 주느냐, 아니면 들여다볼 수 있느냐. 중국은 들여다봐요. 중국은 들여다보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게 중국의 사회 감시망이에요. 그렇게 되면 빅브라더스가 되는 거예요. 왜 중국이 빅브라더스 되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이렇게 이 작동 방식을 해도 어떤 부분에 블럭을 장치를 치느냐에 따라서 애플이 빅브라더스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중국이 빅브라더스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지금 연결돼서 비즈니스와 연결돼 있다라고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게 이제 뇌의 작동 방식하고 비슷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심피질은 1.3kg 정도 인간 뇌에서 80%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수백억 개의 뇌세포와 수조개 시냅스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냅스가 수조개가 돼요. 그 시냅스 수조개 연결이 핵심이죠. 그리고 아주 간단한 구조, 피질 기둥의 지극히 반복적 형태, 프랙탈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피질의 높이는 1.5에서 2.5m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그 높이라는 것은 요게 1.5에서 2.5mm예요. 심피질에 이걸 주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심피질이 발달하려면 제한된 공간 안에다 심피질을 넓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피질이 넓이가 쫙 폈을 때 넓이가 넓을수록 확률적으로 지능이 높아집니다. 왜? 패턴을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건 이제 뒤에 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이걸 좁은 공간에 많이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주름으로 접는 거죠. 그래서 심피질이 뇌가 이렇게 주름으로 접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쥐에서부터 인간의 뇌까지 쭉 보면 이 심피질의 크기도 있고 크기의 차이가 나고 주름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주름이 많을수록 심피질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죠. 넓어질 가능성이 있을수록 물론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인간은 또 달라요. 예를 들면 돌고래는 주름이 인간보다 많아요. 그럼 돌고래가 더 똑똑하느냐? 아니죠. 기본적인 베이스는 똑같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게 뭐냐? 학습 능력의 차이예요. 학습을 더 효과적으로 빠르고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인간이 학습에 필요한 거꾸로의 도구를 만들어서 인간은 학습을 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은 도구를 만들어서 학습하는 데까지 가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서 학습을 해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피질 자체는 돌고래보다는 적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학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은 쉽게 해서 땅은 돌고래가 넓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돌고래는 땅만 넓지 집을 짓는 게 그냥 운막집이나 짓는다는 거예요. 볏집으로. 인간은 땅은 돌고래도 적은데 인간은 그 위에다가 고층 건물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탈리 퍼포먼스를 인간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럼 인간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의 만든 강력한 최고의 도구가 뭐냐? 그게 두 가지. 말과 그리고 문자. 이게 강력한 도구예요. 그래서 즉 말과 문자가 학습의 가장 강력한 도구. 그것을 통해서 2차, 3차 도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간과 돌고래, 인간과 원숭이의 실질적인 지능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그 높이가 되고요. 하나의 피질 기둥 안에는 뉴런 600개 있다고 그랬죠. 이게 패턴 인식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최소 단위의 패턴 인식기고요. 이 하나의 패턴 인식기는 100개 정도 뉴런에서 패턴 하나를 저장해요. 이 패턴 인식기라는 것은 이 안에 패턴이 딱 하나 들어있어요. 그 패턴 하나에 안에 600개 뉴런이 작동을 해서 패턴 하나를 만들어요. 패턴 하나를. 최소의 패턴이죠. 이게 선이 될 수도 있고 선과 선이 위에서는 합쳐진 하나의 패턴, 그 위에 더 패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패턴 인식기 안에는 패턴 하나만 들어간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의 피질 기둥에 총 6만 개 정도의 뉴런이, 이제 피질 기둥이 6만 개 정도의 뉴런이 들어가 있죠. 600개가 들어있으니까 뉴런은 6만 개죠. 뉴런은 6만 개. 그리고 심피질 전체는 3억 개 정도의 패턴 인식기와 300억 개 정도의 뉴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패턴 인식기, 하나의 패턴이 저장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인간의 패턴 인식기가 3억 개죠. 3억 개.
패턴 인식과 인간은 총 3억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뇌는 3억 개 패턴이 맥시멈이에요. 3억 개. 그 3억 개를 한 개니까 그것을 썼다 지웠다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없애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패턴들을 다 합쳐요. 계속 제너럴 추상화해요. 그래서 그 추상화된 것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렇게 패턴이 추상화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기억이 또렷하지 않아요. 개념적으로만 형성돼 있어요. 그래 이게 뇌가 3억 개로 딱 제한되어 있는 패턴 인식기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패턴 인식기를. 자, 이런 방식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인간이 뉴런 인공신경망을 만들어서 인간의 뇌를 이해하다가 거꾸로 이게 이제 공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뇌에서 인공신경망의 아이디어를 차출하는 거 공학. 다시 인공신경망에서 다시 뇌신경망 구조를 거꾸로 이해하는 거 역공학. 공학과 역공학으로 계속 된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로 그 상태로 상당 부분 발전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방식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간의 상식 수준.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은 우리는 상식이라고 하지만 전부 다 정보예요. 정보의 엄청난 양의 패턴과 패턴의 연결들. 그러니까 이걸 갖춰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연결이에요. 인간의 모든 지식들을 하나 이 패턴 인식기에다가 집어넣어서 특정한 영역을 패턴 인식기, 그래서 피질 기둥으로 만들어서 특수 목적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은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지식을. 그런데 지금의 앞으로 인간의 상식을 갖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 지식이 거의 패턴을 인식해서 단편적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 단편적으로 돼 있는 거 인간은 다 연결을 시켜서 또 다 상위를 만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인간의 상식의 수준에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걸 처리하는데 컴퓨터로 해야 되니까 인간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전력으로 처리하거든요. 근데 컴퓨터로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하겠죠. 또 그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또 당연히 연산도 중요하죠. 자, 인간 뇌의 심피질에 저장된 패턴들을 이렇게 저장되면은요, 인간은 이걸 재구성해서 이야기, 이미지, 지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일단 뇌의 저장은 그냥 패턴만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턴은 계층적으로. 그리고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개념화돼 있다. 추상화된다. 추상화된다라는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으로 본다면, 이미지로 보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확한 것은 어떻게 돼요? 명확한 것은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점, 선, 이런 거. 이게 정확하지. 위로 올라갈수록 추상화돼. 이걸 패턴을 계속 만들어서 패턴의 추상화, 패턴의 패턴 이렇게 만들면 추상화죠. 그러니까 추상화도 이런 개념이에요. 패턴에 올라가는 게 추상화예요. 패턴이 뭐예요? 공통점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통점 뽑아가지고 올라가죠. 그래서 최고의 공통점은 뭘까요? 사람이라는 개념이 최고의 공통점이에요. 다 다른데 우리는 그냥 사람 하잖아요. 사람 아닌 거. 이런 것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념 추상화로 올라갈수록 얘가 구체화가 현저히 떨어지죠. 그리고 이것을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억은 굉장히 구체화가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인간은 뭐예요? 기억이라는 걸 떠올리죠. 그러니까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인간이 기억을 떠올릴 때 파편적 정보를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패턴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기억을 떠올릴 때 이걸 어떻게 되냐? 내가 스토리로 들었잖아요. 입력을.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거를 스토리로 들어온 거를 혹은 이미지로 들어온 것을 영상으로 들어온 거를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로 들어오는 거죠. 이거를 인간이 감각기관에서 오감에서 전부 다 디지털로 쪼개요. 0과 1로. 다크, 라이트, 닷, 그 다음에 닷이 없는 거. 그래서 전부 분해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뇌가 그거를 패턴으로 다 저장을 하고 그럼 뇌가 이제 꺼내잖아요. 꺼내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이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 기억에서 꺼내는 거. 그러면 그때 뭐 하느냐? 이 뇌는 이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를 꾸미는 거예요. 쉽게 해서 뇌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인간의 뇌는 거기서 또 아날로그로 작동을 해요. 이야기화 시키고 이미지화 시키고 그 다음에 혹은 지식화 시키고 이게 이제 뭡니까? 이야기, 이미지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뭐예요? 이게 시간과 공간 개념을 얘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개념. 물론 뒤에 이제 뇌도 보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또 정보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서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건 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장된 패턴들을 재구성하여 이야기, 이미지 혹은 지식을 만든다. 기억은 패턴들의 재구성이고요. 그래서 기억이 활성화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수백만 개의 패턴 인식기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기억을 가지고 떠올려서 패턴들을 끄집어내서 이미지화시키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뇌를 촬영을 하면 뭔 자극이 주어지면 뇌가 이쪽에서 번쩍하다 이쪽을 번쩍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서로 그 작업들을 지금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패턴 인식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패턴 집단의 반응, 이게 기억입니다. 패턴의 집단적 반응. 그리고 하나의 패턴 집단 반응은 다른 패턴 집단 반응을 유도해요. 또 연상을 시키죠. 심피질 안에 있는 모든 패턴들은 그래서 심피질 안에 있는 모든 패턴들을 통째로 복사해야 각 패턴은 물론이고 최상의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턴만 가지고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거를 복사하려면 그걸 전체를 다 갖고 들어와야 돼요. 당연히 또 연결 방식도 맞아요. 그 개념이 뭐냐? 그게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뇌에 대한 지도, 커넥톰이고요. 그거를 미래의 인간의 뇌를 복사해 디지털 영생을 간다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패턴을 복사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겠죠? 하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뇌의 신경망의 구조, 커넥톰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전부 다 복원을 하는 거. 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봤던 미래 공상 영화에서 봤던 어떤 칩이나 어떤 유형물 안에다가 인간의 뇌의 기억을 넣는 그 안에 인간의 뇌 신경망과 같은 신경망 구조를 하드웨어적으로 혹은 하드웨어적으로 하면 변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변형 가능하게 만들면 그걸 유기물질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뇌의 신경망이 유기적으로 붙었다 떴다를 하도록. 그래서 유기적으로 하는 기술이 나오는 거죠. 그 기술을 전제로 나오는 칩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영화 이름이 뭐지? 넷플릭스에 뭐죠? 최근 건가요? 넷플릭스 찾으면 바로 나와요. 요새 인기가 좋은 카본. 어덜터는 카본인가요? 아무튼 그 영화예요. 그 영화의 그 칩이 유기적 칩이에요. 유기적 칩. 그런 얼터드 카본. 네, 얼터드 카본.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는 그 칩의 전체적인 크기 사이즈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뇌신경망처럼 기억이 바뀔수록, 즉 가중치가 바뀔수록 계속해서 시냅스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이거는 고정적인 물리적인 하드웨어로 안 돼요. 유기적 하드웨어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유기적 하드웨어가 결합된 기술이에요. 결합된 기술. 그러니까 SF도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쓰는 게 아니고 다 이런 방식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이 사실은 왜냐면 SF가 우리가 미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SF를 많이 보시면 영감을 받아요. 그러면 SF 작가들이 굉장히 치밀해요. 이런 과학적 기술에. 여러분들이 SF 작가가 되고 싶으면 과학적 기술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과학적 기술에 굉장히 치밀한데 거꾸로 대신 이제 그 사람들은 쉽게 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요. 이게 SF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예측을 하잖아요. 이렇게 작동되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SF 작가를 이렇게 던지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게 이제 시나리오를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과학기술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던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과학기술에 대한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던져야 돼요. 인공지능 시대가 가면 다 초연결 사회가 돼서 개념적으로만 자꾸 하지 말고. 그러면 초기에는 개념적으로 던져도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개념을 던지니까. 그래서 시나리오를 던질 때에 사람 청중의 이해에 따라서 다르게 던지는 방식이 초기에는 그냥 개념만 새로 던지면 돼요. 뭐 인간이 우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상식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술을 기반으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기술을 기반으로. 그래서 지금 미래 기술은 이렇게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던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SF 작가들이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을 기반으로 상상을 해서 던지면 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던지면 그 다음에 그 SF를 읽고 어떻게 돼요? 엔지니어들이 기술의 발전 방향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술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100년 후가 됐더니 100년 전에 SF 작가가
타임머신을 쓴 작가부터 시작해서 그 프랑스 작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예. 그 작가에 대한 영화도 넷플릭스 가면 있어요.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분이 그때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예. 그리고 뭐 현재 있는 뭐 예를 들면 타임머신을 제외하고 현재 있는 그 수많은 기술들을 전부 다 이 사람 머릿속에서 100년 전에 나온 거예요. 예. 근데 확실히 그분이 어려서부터 이 과학 기술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가지고 SF를 쓴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그대로 되느냐? 이걸 읽고 사람들이 영감을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SF를 읽고 야 이런 거 뭐 하늘을 나는 비행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 거를 뭐 그다음에 기차라든지 뭐 이런 거 자동차라든지 막 이런 거 예. 영감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느 특정한 엔지니어를 공부하면 그 다음에 그 영감을 가지고 자기가 그걸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SF 즉 이게 미래학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인데 미래를 기술적으로 잘 던지면 논리적이고 확률적으로 즉 제가 얘기하는 의미 있는 미래를 던지면 예. 황당한 미래는 실현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뭐 그걸 던져봐야 예. 인간이 신이 된다 뭐 이런 거는 뭐 예를 들면 존재 자체가 뭐 이런 거는 좀 그렇지만 논리적이고 확률적이고 의미 있는 미래를 시나리오를 던지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왜냐하면 엔지니어들은 내가 무슨 기술을 개발해야 할까? 이 기술을 비즈니스 혁신가들은 어디에 적용해야 될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기서 거꾸로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맞물려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미래가 그런 SF 작가들이 던진 대로 미래가 현실이 되죠. 시간은 걸리죠? 50년, 100년. 네, 이렇게 서로 선순환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래학자라면 이제 그런 걸 던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 예측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쪼개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가야 할 길이 엄청나게 많군요. 네. 이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인공지능 개념도예요. 이런 개념도, 이런 개념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들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확률적으로 추론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미래 인공지능 시스템 아키텍처인데 제가 계속해서 개념도를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보면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나중에 가면 저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개념들을 던지면 이제 우리가 봤듯이 사실 이런 것과 비슷한 개념도예요. 나중에 가면 저렇게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은 개념도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쓸 때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조금만 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갈게요. 자, 그리고 심피질안에 여기 설명했죠. 패턴 집단들의 연결 방식 안에 의미의 맥락도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맥락도 패턴화 시켜서 맥락도 같은 정보가 저장되더라도 연결 방식에 따라 지식의 의미, 지식과 의미의 맥락이 다르게 저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뇌의 가중치의 연결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봐도 그래서 같은 지식을 봐도 어떻게 돼요? 맥락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인공지능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뉴런을 하면 가중치가 다 다르게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전부 다 다르게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이해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 자체가 연결망이니까 여러분은 지금 연결망이 지금 전부 다 다르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다르게 지금 연결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연결망이 이해가 안 돼서 아예 연결이 안 되고 끊어져 있고 하시다가 잠깐 내가 깜빡 졸아서 정보가 빠지니까 빠지기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다르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똑같은 지식이라도 의미와 맥락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학습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학습 원리에다 이용하면 굉장히 저 생각에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 인공지능 있죠? 인간 신경망, 인간의 실제로한 내추럴한 그 뇌신경망에 대한 원리, 작동, 그 다음에 제가 인공지능 설명했죠? 여기다가 이걸 갖고 그대로 그래서 자녀 교육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는 강의가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연결 포인트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교육의 미래부터 시작해서 그럼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그럼 향후에 이걸 알면 예를 들면 미래 교육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할 거다. 이걸 알아가면 알수록 즉 인간의 뇌 작용과 인공신경망의 작용을 역공학과 공학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고 지능에 대해서 기계론적으로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 방법론도
미래가 한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교육을 얘기할 때 뭐 온라인, 언택트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거 아니라도 근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배우고 학습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예. 이걸 이해할수록 교육 방법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미래 교육에 여러분이 한 분야로 시나리오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얼마든지 다른 영역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에 달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거는 심피질 내에서 뉴런들의 집합체 모듈이죠. 아까 패턴 인식기 말씀드렸죠. 이 패턴 인식기가 고도로 어떻게 되냐?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규칙적인 격자 구조로 반복적으로 펴져 있어요. 이것도 프랙탈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마크램이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후원을 받아서 2012년 3월에 이걸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는 논문에 발표한 거예요. 굉장히 규칙적이죠. 네, 이게 위아래로 아까 이제 위로 되고 밑에 뭐 예를 들면 시상이나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층은 옆으로 간다고 그랬죠.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뇌 연결망이 마구 뒤엉킨 구조가 아니라 가로, 세로, 수직 방향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뻗어 있지만 아주 일관되고 질서정연하게 반복되죠. 이게 뇌 커넥텀이거든요. 굉장히 위아래로 옆으로 다 연결돼 있지만 굉장히 규칙적이죠. 네, 그리고 반복적이에요. 뇌들이 저렇게 연결돼 있어요. 즉 하나의 피질 기둥이 제가 3억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기둥들이 위아래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연결망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연결망을.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인공지능 신경망은 하나의 피질 기둥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패턴을 처리하는, 이미지를 하거나 혹은 소리를 처리하거나 이런 정도죠. 그럼 이게 커진다는 얘기는 인간의 뇌처럼 서로 촘촘하게 쭉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인공신경망 1번, 2번, 3번이 쭉 연결되고 어떤 건 1번은 좀 멀리 떨어졌어. 왜냐하면 멀리 떨어진 구조에 연결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야 뇌신경망이 멀리 뭐 전두엽에서 측두엽에서 후두엽으로 이렇게 직접 인근한 것만 연결도 되지만 어떤 거는 점프를 해요. 멀리. 왜? 그건 왜 하겠어요? 이쪽에 있는 기능을 다른 쪽에 있는 기능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네, 그런 경우에는 신경망이 어떤 거는 굉장히 좀 멀리까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에 대한 신비를 알면 이제는 아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특수목적 알고리즘이었죠. 하나의 특수목적 알고리즘을 가진 그것들을 계속해서 병렬로 확장하고 연결하면 그래서 거기서 또 작동 방식을 찾아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인간의 상식을 갖는 수준의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 되고 이거를 클로즈 시스템에서 하거나 슈퍼컴퓨터 안에서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쭉 클라우드 안에서도 할 수 있겠죠. 네. 로컬과 서버 안에서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향후에 발전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기둥이고요. 실제로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쥐에서부터 인간, 그 다음에 돌고래가 주름이 더 많죠. 네. 그래서 피질에 관한 거. 그러나 아까 사실 돌고래는 쉽게 해서 땅이 더 큰 거죠. 근데 거기에 집을 짓는 것은 인간이 더 뛰어나니까 총합적으로는 인간이 더 뛰어나는 거죠. 학습에 대한 도구, 역량이 인간이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 가죠. 잠깐 쉬었다가. 네.